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24년 만에 북한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짐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상대국이 침략당하면 서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고 군사, 기술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요구를 러시아가 수용한 건데 서방의 제재 압박에 맞서 싸우겠다는 북러 정상 간의 밀착이 눈에 띕니다. 국제사회는 밀접해진 이들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데 오늘 뉴스9은 반나절 동안 숨가쁘게 진행된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홍연주 기자가 협정 내용부터 보도합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러시아 전용기에서 푸틴 대통령이 내려오고 활주로에서 홀로 대기하던 김정은 위원장과 포옹합니다. 새벽 2시 20분, 당초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한밤중이었지만 러시아산 리무진 아우루스에 서로 먼저 타라고 양보하며 친근함을 보여줍니다. 황홀한 야경으로 아름다운 평양의 거리들을 누비시면서 최고 수뇌분들께서는 그동안 쌓인 깊은 회포를 푸시며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을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까지 직접 안내했습니다. 내일 우리 중요한 회담들, 그다음에 이 행사들을 다 이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90분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비공식 단독회담이 2시간 동안 진행됐고 두 정상은 군사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북러 군사기술 협력은 물론 침략을 당했을 경우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김정은은 동맹이란 표현을 강조하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 탄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의 모스크바 답방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네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러 밀착의 정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오늘 정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북러 중에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 지원을 한다는 조항입니다. 북한과 옛 소련이 과거에 맺었던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의 부활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차정승 기자가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F-16 전투기와 장거리 무기 체계가 실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북한과 상호 군사 지원의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И все это грубые нарушения взятых на себя западными странами ограничений в рамках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상호 지원이 직접 참전인지 무기 지원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체결됐다 1996년에 사라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누군가 북한이나 러시아를 침략할 거란 존재하지 않는 확률에 대한 약속이라며 미국과 유엔 제재에 반감을 가진 반서방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특수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첨단 무기를 비롯한 군사기술 협력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 우크라이나 전장에 포탄 수백만 발을 보낸 북한이 ICBM 기술 완성과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강화에 러시아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기술 넘겨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평시의 군사적인 역량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6.25 전쟁 이후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 하루를 머물지 않고 바로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인데 김정은은 이 짧은 방북 기간 푸틴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평양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지만 주민 수천 명을 길거리 환영에 동원했고 평양엔 푸틴의 대형 초상화 수백 개를 걸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방북의 이면은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주민들이 푸틴 대통령이 이동하는 도로변에 끝없이 줄지어서서 러시아 국기를 흔듭니다. 33도를 기록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며 나무 그늘에 숨거나 손부채질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형 건물 외벽과 가로 등에는 푸틴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가 400개 넘게 걸린 걸로 전해졌고 주민들이 대형 초상화를 직접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방북 10시간 뒤 첫 일정인 공식 환영식에 차량 20대의 호의를 받으며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 아우루스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병대 백마 부대가 도열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푸틴을 맞이했고 의전에 나선 현송원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두 정상이 카 퍼레이드를 할 때 떼약볕 아래 러시아 깃발색 옷을 입은 아이들은 쉼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정상은 더운 날씨로 인해 산책을 늦은 오후로 미루고 실내에서 1대1 비공개 차담을 했습니다. 밖에서 좀 나가서 무슨 일정인데 오늘 굉장히 무덥다고. 푸틴은 지난 2월에 이어 또 6억 원짜리 아우루스 차량을 선물했는데 김정은을 조수석에 태운 뒤 자신이 직접 시운전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는 날 경북 포항공항엔 현존 최고의 해상 초계기죠. P-8 포세이돈 석대가 착륙했습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포세이돈이 실전에 배치되면 북한의 잠수함 활동도 크게 위축될 걸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15개월 만에 한국에 온 미 해군 특수전 항공기 AC-130, 건십 이른바 하늘의 전함은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해군 초계기 조종석 창밖으로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신형 초계기 P-8 포세이돈이 보입니다. 동해 상공으로 마중을 나간 우리 해군의 P-3 조종사와 서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P-8 승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작전 해역 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다에 주어지는 포세이돈의 이름에 걸맞게 조국해양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약 2조 원을 들여 미국 보잉사에서 6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그중 석대가 해군 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처음 착륙한 겁니다. 프로펠러기인 구형 P-3와 달리 고성능 고효율의 터보팬 제트 엔진을 장착한 P-8은 작전 반경이 2,000km에 달하고 수백 킬로미터 밖 해수면의 잔망경까지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가 탑재돼 있습니다. P-8 6대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2010년 천안함 폭침 같은 북한의 잠수함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2일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에 대응해 15개월 만에 한반도에 날아온 하늘 위의 전함 AC-130J는 어제 강원도 상공에서 2시간 동안 포격 훈련을 했습니다. 30mm 기관포와 105mm 포탄으로 적 보병 1개 사단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AC-130J는 한미 특전사 장병들의 참수 작전과 핵시설 타격을 지원하게 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북러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양국이 유사시 군사 지원을 합의한 겁니다. 북러 관계가 사실상 소련 붕괴 이전의 동맹 관계로 되돌아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당장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 모시고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정상이 서명을 한 게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관계입니까, 이건요? 네, 그 말 자체로 보면은 좀 그 최상급 같이 않아 보입니다. 그냥 포괄적이니까 여러 분야에서 예. 여러 그 장기간에 걸쳐서 협력한다는 걸로 워딩은 보이는데. 그 지금 이제 문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 때 나온 발언에 기초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 지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네. 한다면은 최상급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우리는 이제 한러 간에는 이제 그냥 전략적 뭐 협력 관계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상호 방위 조약, 유사시 군사 지원 이게 네. 가장 눈에 띈 부분입니다. 네. 근데 1996년 이후에 28년 만에 부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위협이 되고 한반도 정세에도 뭐 당연히 영향이 미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은 61년 조항을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즉각이라는 지체 없이 지원한다. 예. 이런 이제 시간적인 개념은 들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서상에는 이런 이제 군사 지원을 유사시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원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래 이 문서라는 것이 앞으로의 비전 그 장기적으로 발전해갈 기반이다라고 푸틴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좀 더 좀 명확히 좀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동맹으로 이미 됐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됐다라고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한미일 이런 연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북한을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결코 그 한반도 안보 정세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정부가 이런 러시아하고의 이제 직접적인 교감을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개념을 좀 내려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까 김정은 위원장 보니까 동맹이라는 표현을 아주 썼더라고요. 네. 그걸 보니까 좀 자신은 더 강하게 보고 싶은 거죠. 하는. 네. 예. 자, 근데 푸틴 대통령도 명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기술 이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네.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지금 네. 북한이 개발을 안 했잖아요. 네.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네. 판단을 할 겁니다. 이게 미국을 좀 더 압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들면은 본인 말고도 제3의 그게 북한이죠. 같은 나라가 좀 쉽게 말하면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겠다 한다면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랬을 때 여파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는 이제 핵무장 내지는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할 거고, 네. 그러면 중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예. 결국은 앞으로 ICBM 기술 전술을 러시아가 그걸 이제 통제권을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고민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항상 러시아 말을 들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술 이전 자체가 러시아에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걸 좀 볼 거고 지금 탄약 문제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500만 발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발에 한 150mm 한 발에 모르겠어요. 러시아에는 한 1000불이 드는데 북한은 한 쳐도 한 100불 든다고 할 때 그게 뭐 거의 한 5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한국과 러시아 간의 그 앞으로의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 중국이 지금 안보 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그냥 놔둘까요? 지금 뭐 속내를 정확히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중국은 중국대로 또 61년 체결한 중북 또 동맹조약이 그대로 있거든요. 혈맹이잖아요. 혈맹조약. 거기서도 즉각 이렇게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경쟁 구도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불편을 하지만은 금년이 75주년 또 5호의 해기 때문에 뭔가 보완을 하려고 하면은 약간의 이제 양면전 작전을 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중국을 최대한 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잘 좀 중국, 러시아에서 외교 정책을 잘 펴야겠군요. 박 대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애완견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지 반나절 만에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이란 칼럼을 공유했습니다. 그만큼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란 걸 설명하기 위한 의도라는데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언론을 계속 공격하면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이란 표현에 대해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한 지 반나절 만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 언론학 교수가 4년 전 쓴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이란 제목의 칼럼을 공유한 건데 애완견 표현이 학계에서도 통용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와치독, 랩독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를 인용해서 항변을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칼럼은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조국 사태 보도에 소극적이었던 일부 매체를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이 대표 사과에도 불구하고 친명계 의원들의 언론을 향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의 연결고리의 다른 이름은 이재명 죽이기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 정치재판, 언론, 국힘의원까지 전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언론을 향한 도를 넘는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선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할 땐 쿨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학계에서도 애완견 발언은 민주당의 편향적 언론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이재명 1극 체제라는 말이 나오지만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한 장면이 오늘 있었습니다. 원외 신임 최고위원이 처음 참석한 지도부 회의에서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이지만 강력한 친명계가 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명한 강민구 신임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듣고 있던 이 대표는 웃음으로 화답했고 강 최고위원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닙니다. 이후 발언에 나선 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근 당헌 개정이 이 대표 덕이었다며 이재명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문대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친명계가 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셨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강력한 친명이고 싶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당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늦어도 다음 주 초 당대표직 연임을 선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으로 국민이 지친다며 국회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애완견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개원 3주가 지나도록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1년씩 나눠서 맡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으면 고려해보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합의될 리가 없어 보이죠.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말인 23일을 원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집권 여당이 국회 운영을 계속 보이콧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돌파구 차원의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토해보겠다는 말로 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협상안을 내놓으라 했더니 협잡을 하자면 되겠냐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현 상태로선 민주당이 다음 주 단독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고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론과 더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도 꾸렸다고 합니다. 대항마를 평가받는 나경원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이는데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이 캠프 좌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요일인 오늘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장소로 택한 곳은 국회 소통관입니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약점으로 지적되는 원외 당대표 한계를 국회 중심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출마 메시지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면서도 외연 확장을 위한 보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지. 국회 바로 앞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직후 곧바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인 2표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 함께 나갈 러닝메이트로는 재선의 장동혁 의원과 초선 박종훈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르면 내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출마 선언문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어지는 보수의 정통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상 정치 신인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나 의원 캠프 좌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윤상현, 김재섭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했던 공소장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승인했고 이 사업을 경기도와 쌍방울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이 대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공방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50쪽 분량 공소장에 이 대표가 쌍방울과의 대북 사업 공동 추진을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중국 심양의 한 식당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북한 공동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과 김성태 전 회장, 북한 송명철 아태위 부실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억 원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된 배경도 담았습니다. 대북 제재로 경기도가 돈을 보내지 않자 북한 김성애 조선아태위 실장이 200~300만 달러라도 만들어줄 수 없냐고 재촉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인사들 앞에서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가겠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스마트팜과 방북비 대납이 있었던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한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의 대납 자체가 없었는데 보고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와 2부가 각각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죠. 김건희 여사 전담 수사팀은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사를 첫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과 관련해선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참 답답합니다. 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김정숙 여사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인도 방문 의혹을 고발한 지 반년 만입니다.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고발한 혐의에는 옷값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 청와대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시켰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외에도 호화 기내식 논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 씨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통일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민묘지 안장을 청탁하자 김 여사가 연결해준 직원입니다. 최 목사는 조 씨와의 통화 녹취와 문자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감당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절차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국제 뉴스에서나 보던 살인적 폭염을 이제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건가 생각이 끊이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6월 중순인 오늘 서울이 35도를 넘겨서 66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됐습니다. 또 경북 경산이 39도, 광주가 37.2도를 나타내는 등 전국 곳곳이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는데요. 먼저 폭염 소식 구자연 기자가 전해드리고 장마 예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 37.9도까지 치솟은 수은주에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히려 길가에 물을 뿌려보지만 폭염의 기세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막 열기가 막 올라오더라고. 아까 한 2시쯤에는 2시 막 열기가 올라오더라고서 내가 찬물잠 뜯어먹고. 햇빛을 피할 곳이 없는 광장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달아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보이는 건 제 얼굴입니다. 이렇게 휴대용 선풍기와 모자까지 썼는데도 도로 열기의 온도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5.6도까지 올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엿가락처럼 늘어져 누워버리기까지 했던 경북 경산은 39도, 경기 여주시는 38.8도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6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특보는 수도권과 영호남 등 전국 92개 지역에 발효됐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벌써 22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쪽방촌에 얼음물을 공급하고 노숙자 순찰을 도는 등 취약계층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아직 장마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폭염이라니 장마 뒤에는 얼마나 더울지 걱정인데요. 오늘 밤 제주도에 장맛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 피해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올 여름은 기상이변으로 장마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았습니다. 왜 그런지 박재훈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리안 위성으로 본 한반도입니다. 위쪽은 구름 한 점 없는 반면 제주 인근은 구름대가 몰려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한반도 상공의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은 따뜻한 남서풍과 함께 한반도를 달구는 동시에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만나는 지점에선 정체 전선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될 경우 올여름 강도 높은 폭염이 우리나라를 덮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고기압이 좀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요. 평년보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20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올여름 장마 예측은 예년보다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바다온도 상승으로 장마와 구별이 힘든 게릴라성 호우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압골과 수증기가 흐르는 물길이 불분명해지고 비가 내리는 지역의 편차가 커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오는 25일 정체전선이 물러나 장마가 주춤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한 정부가 첫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 현장 조사를 나가서 이 회원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소송도 대법원이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계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소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8명이 여행 가방 등을 끌며 의사협회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근데 어떤 자료 입수하신 건가요? 그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공정위는 집단휴진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대전시 의사회에도 조사관 4명을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이어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펼치는 동시에 관련 서류들도 입수해 집단휴진 강요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공문도 집단휴진 강요를 판단할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휴진율이 14.9%에 그친 점을 들어 휴진 강요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 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 반발에 이어 일부 소비자단체도 휴진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요구하지만 관련한 법적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계가 재항고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어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던 의사협회가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의 무기한 휴진 선언 등을 놓고 내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임 회장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의협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전공의협의회가 의협 주도 협상에 반발하고 있어서 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출범이 시작부터 파행 조짐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협회 추산 5만여 명이 모인 어제의 집회에서 이면택 회장은 날짜까지 지정해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 하루도 안 돼 내부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 발표를 처음 들었다며 이면택 회장 1인의 깜짝 쇼라고 비판한 겁니다. 휴진은 누가 합니까? 회원들이 하는 건데 회원들 없이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단 전공의 대표도 임 회장을 향해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며 의협이 내일 출범하기로 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임 회장은 당시 의협 집행부와 사전 논의 없이 사실상 총파업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의협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임 회장이 명령이나 지시 형태로 메시지를 자주 전달한다며 전공의들이 나간 것도 정부의 지시, 명령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논란이 일면서 무기한 휴진이 벌어질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처음으로 지난 17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늘도 무기한 휴진 방침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들은 진료 대신 실손보험 토론회를 열었고 의협과 교수단체는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경찰이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특정 제약사의 눈 영양제를 처방해준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해당 제품은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전공의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제약사의 눈 영양제를 집중적으로 처방해준 혐의입니다. 이들은 정식 처방전이 아닌 메모지에 특정 약품을 적어주는 쪽지 처방을 했는데 처방한 수량만큼 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처방한 눈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이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습니다. 경찰은 전공의들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3,000명 넘는 환자에게 한 제약사 제품을 집중 처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과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약사는 지난 2021년 전국 70여 개 병의원에 17억 6천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가 2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경찰은 이 병원의 신경외과 일부 전공의들을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불필요한 비타민제를 처방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지하 쓰레기장에서 시작됐는데 진화 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하면서 소방대원 17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조금 전 1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이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옵니다. 10대 넘는 소방차가 출동했고 대원들은 다급히 현장을 통제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110여 명이 대피했고 42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지하 2층 재활용 수집장에서 시작된 불은 환기구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진화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나 소방대원 17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뭐야? 어떡하지? 사고 충격에 1층 상가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파편은 10m 넘게 날아갔습니다. 불꽃이 나왔다든가 가스가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고열과 수증기 이런 화재 현상에 의한 이런 지금 폭발로 주민들은 화재 경보나 대피 안내 방송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단은 화재 경보가 올렸어야 되고 두 번째 안내 멘트를 했어야지. 연기를 보면서 자식을 놓고 내려오는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서울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 중 파편이 튀어서 인근 학교 운동장에 있던 학생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약을 과다하게 썼는지 안전 조치는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성북구 삼선 5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2027년 아파트 19개 동 122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돌산을 깨기 위한 발파 작업 중 파편이 인근 고등학교로 튀었고 체육 수업을 받던 학생 1명이 다쳤습니다. 공사 현장과 학교는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요. 발파 작업 도중 파편이 공사장 차단막을 넘어 학교 운동장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구청과 교육청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발파를 하면서 예기치 못한 지하의 그 암질 형상 때문에 이게 예상치 못한 부분으로 튄 거죠. 암질에 따라서 암질이 좀 셌던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는 화약을 너무 많이 썼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돌을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현재 예방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은 사실인 거고요. 100m가 튀었다는 것은 화약량이 많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최근 건설사와 합의하면서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건설사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국가 소멸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총리급 부처를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대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며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총리급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현재 기획재정부만 가진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인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슈퍼부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흩어진 저출생 업무를 흡수하고 예산을 한데 모아 살펴보는 사전심의제도 검토합니다. 관련 부처가 통합할 곧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객상해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급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도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처 신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엔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본 만큼 각종 대책도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주거와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정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어서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내 집 마련입니다. 집 마련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세대들도 많아지고 신혼집은 이제 전세, 최소 전세 아니면 내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집은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부부와 출산, 다자녀 가구에 12만 가구 이상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에 한 번뿐이던 아파트 특별 공급 기회도 출산 땐 한 차례 더 주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연 2억 5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3년간 한시적인 조치지만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분양 때 적용되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지게 되겠거든요. 당첨 이력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청약 기회도 늘어나는 만큼 호응이 비교적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을 하면 세금도 깎아줍니다. 혼인신고 땐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자녀의 세액공제도 10만 원씩 늘립니다.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매년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해 필요할 때마다 끊어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빠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일부에선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의혹의 눈초리도 있습니다만 석유공사는 해외 유명 석유회사 5곳이 대왕고래 시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는 부족한 자금과 기술력을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긴 한데 자칫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김지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금까지 동해 석유 가스전 사업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인 글로벌 석유 회사가 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메이저 석유 기업 한 곳은 액트지오사의 평가 결과를 추가 검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하면 금방 아는 기업입니다. 준수 계약하고 데이터룸 잠시 오픈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했고요. 탐사 시추에 최소 5천억 원의 자금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만큼 석유공사는 5개 글로벌 석유 회사들과 순차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기업이 동해에서 석유 채굴에 성공하면 판매액의 최대 88%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해외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만든 조항인데 대규모 유전이 발견될 경우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내 법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레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한국이 루마니아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러시아 인접 유럽 국가들이 성능 좋고 가격도 좋은 국산 자주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마니아 국기 디자인의 넥타이를 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회담 직후엔 마치 도장을 찍듯 엄지손가락을 맞대고 악수합니다. 두 장관은 한국산 K9 자주포 54문과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의 루마니아 수출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유럽 지역에 우리 K방산이 진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수출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3천억 원으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이자 수교 34년 동안 한국 기업이 루마니아에 투자한 총액과 맞먹습니다. 155mm 포탄을 분당 3발씩 날려보낼 수 있는 K9 자주포는 대당 약 40억 원으로 독일이나 미국 자주포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터키 등 9개국에 약 600문이 수출됐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가시화된 이후 인접국인 루마니아 역시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인공지능 AI 칩 선도주자인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친 것이기도 하고 또 AI 대세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AI 열풍을 보면서 1990년대 닷컴 버블을 떠올리시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그때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윤태훈 기자가 증권가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업을 구상했던 엔비디아 창업주 젠슨 황. AI 열풍으로 창업 31년 만에 자산 162조 원의 세계 12위 부자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거침없이 오르면서 1년 만에 100단계 넘게 뛴 겁니다. Our technology is advancing at exponential rates. If you want to climb up an exponential curve, you better be looking ahead of you. 엔비디아는 전날보다 3.51% 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시가총액 3조 3,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00조 원이 넘었습니다. 2022년 11월 챗 GPT가 공개되면서부터 엔비디아의 주가는 10배 넘게 올랐지만 전문가들은 AI 두뇌칩 분야에서 당분간 독주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발 훈풍으로 2년 5개월 만에 2,79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8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세계 증시 흐름이 1990년대 닷컴 버블기 사이클을 닮았다면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만큼 거품을 경계할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올 시즌 초반 체면을 구겼던 코리아몬스터 류현진이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3경기에서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괴물의 명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청주 구장이지만 류현진의 투구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공격적인 투구로 유리한 볼 카운트를 선점했고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다양한 결정구는 키움 타자들의 배트를 연신 헛돌게 했습니다. 8이닝 무실점, 류현진이 한국 복귀 후 최고의 투구로 시즌 5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삼진을 8개나 잡았는데 6차례가 4구 이내 아웃카운트를 잡는 극강의 효율성까지 뽐냈습니다. 또 지난 4월 4.1이닝 9실점으로 악몽을 안겼던 키움을 상대해 최고의 경기로 완벽한 서력전에도 성공했습니다. 6월 3경기에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은 류현진은 시즌 초반 8.36까지 치솟았던 평균 자책점을 3.38까지 낮췄습니다. 어느덧 리그 4위 기록입니다.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너무 컸어가지고 좀 힘으로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그거 완전 놔버리면서 시즌 초반 5이닝을 버티지 못한 체력 문제도 완벽하게 보완한 모습입니다. 키움전 8회 이주영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마지막 101번째 공의 속도가 시속 144km에 이를 정도로 끝까지 힘이 넘쳤습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데이터 연구까지 코리안 몬스터의 부활이 프로야구의 흥행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TV조선이 주최하는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코리아 FT 오원석 회장이 12년 연속, 캐리어 에어컨 강성희 회장이 10년 연속,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이 9년 연속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혁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영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22개 부문에서 52개 기업과 기관이 수상했습니다. 19살 동독 초병이 총을 맨 채 철조망을 뛰어넘습니다. 동독이 동서베를린 경계선에 장벽을 만들기 시작한 이틀 뒤 첫 탈출이었습니다. 그곳 베르나우어가는 장벽이 동네 복판을 가로질러 탈출자와 희생자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경계선에 붙은 아파트는 장벽을 칠 수 없어서 서쪽 출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서베를린 소방대가 펼친 망 밖으로 떨어지면서 첫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동독은 창문을 벽돌로 막은 뒤 아파트를 폭파해버렸습니다. 붕괴될 때까지 동독인 5천여 명이 장벽을 넘었습니다. 사살되거나 지뢰가 폭발해
14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희생이 됐습니다. 만리장성부터 미국의 멕시코 국경까지 장벽은 침입을 막는 시설입니다. 현대사의 예외가 베를린 장벽이지요. 감옥처럼 주민을 가뒀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방 한계선 4곳에 길이 수백 미터, 높이 4, 5미터에 이르는 장벽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형태는 대전차 방호벽이지만 군은 북한군과 주민의 귀순 탈출을 막으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남북 연결도로 10여 곳에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투입되는 인원이 많게는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귀순자 발생 지역에서는 작업자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병사들의 동요와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뢰가 폭발해 후송된 사상자도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석 달째 작업을 계속하는 냉혈에 소름이 돋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초 접경 지역의 모든 남북 연계를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충과 평화의 비무장지대를 가두고 대결하는 전선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38선 이북 한탄강 승일교는 북한이 교각을 세웠고 휴전 후 우리가 완공했습니다. 반쪽은 내가 놓고 나머지 반쪽은 내가 만들고 짐승들 짝지어 진종일 넘고 철조망도 못 막아 지뢰밭도 또 못 막아. 북한의 장벽과 지뢰밭은 베를린 장벽처럼 역사의 필연을 거스르려는 헛된 몸짓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벽은 없습니다. 6월 19일 앵커 칼럼은 가두는 장벽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35.8도까지 올라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광주가 37.2도, 경산 하양은 39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이상으로 양이 많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도 있겠습니다. 내일 호남과 경남권에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제주도와 전남권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중부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 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